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시작된 데 이어 49제 추모도 여야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저 단 하나, 대통령까지도 동의하는 성역 없는 조사를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이건 생존권 문제입니다. 남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더 이상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어느 학생의 마지막 문자는 아빠,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였어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그 아이가 왜 미안해해야 하죠? 이제 우리들이 표로서 답할 차례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3일 화요일. 오늘 소식들은 우선 법무부가 대형 인명사고 피해 범죄에 대해서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외국에서 그런 사례 보듯이 징역 100년 이상 그런 것들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특례법이 제정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인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세월호 관련 무슨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여론을 잘 관리하라.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SNS에 즉각 올려라, 많이 올려라 이런 지시를 했던 게 서면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 투표일, 본 투표일인데요. 시민단체들의 투표 동력 캠페인 잇따라 열리고 있다는 거 하고,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조용기, 김삼환 목사, 세월호 관련해서 망언 내뱉은 사람들이죠. 목사직 사퇴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그리고 KBS 사퇴 속보,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산척에서는 내일 판세, 마지막 하루, 여야 정치권 동향 이런 거 짚어보겠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시 8달구 김영진 지역위원장 연결해서 밑바닥 정서, 표 훑으러 다녔을 때 들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지인 인사, 대천명들 하겠죠. 밑바닥 정치인의, 거물 정치인이 아닌 밑바닥 사람의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진도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수색은 사흘째 중단 상태입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13일째 미구조자 수는 16명입니다. 대책본부는 기상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잠수부를 투입할 방침이지만 내일까지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색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고 49일째인데요. 전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49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따로따로 행사에 참여하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49제에 참석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인천시청 앞에 미래광장 합동문양소를 찾았습니다. 네, 국밥만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별걸 다 따로따로 하는군요. 이런 건 한 군데 모여서 엄숙하게 그렇게 치러야 그나마 유가족들 마음이 덜 상할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최대 징역 100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겠어요? 특례법 법무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칭 다중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법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수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하는데요. 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서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특례법은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번 특례 법안은 기존보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등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률안은 오는 5일 입법 예고되고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50년을 100년으로 늘리는 거군요. 왜 작년엔가 이탈리아 커다란 크루즈선 있었죠. 이름이 뭐더라? 아주 발음하기 힘든 그 배. 예. 그 배 선장도 우리 이준석 선장처럼 달아나다가 해경한테 혼나서 배로 다시 복귀 명령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한 280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데. 알았습니다. 이런 건 네.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본인이 무슨 정치적 거물인 줄 알아요? 정치적 망명을 제3자에게 이렇게 시켜봤다가 거절당했다고요? 예,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오늘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권은 댓글, SNS 이런 거에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이런 거 계속합니다. 혼나고도. 국토부가 인천공항 등 산하기관에다가 세월호 관련 SNS 맞대응 열심히 하라 이랬다면서요? 예,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세월호 관련 국민여론 대응 내용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인천공항의 SNS를 활용해서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확산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올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은 공문을 받은 당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부디 피해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네. 특히 페이스북에는 향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정부가 참사 직후 산하기관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시도를 한 흔적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비단 국토부뿐만이겠습니까마는 안 기자. 네.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는 향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업무입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국토부는 이런 걸 내렸대요? 의원실에서 네.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밝힌 건 없어요? 예, 의원실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인천공항인데요. 그 네. 외에도 다른 기관들에도 전부 다 이런 공문이 내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 그건 알겠는데 네. 국토부에서 왜 이런 걸 내렸는지 의원실에서 국토부에다가 따져 묻지는 않았답니까?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투표일이 내일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 해왔지만 결국은 투표율, 표를 통해서 우리 민심을 집약시켜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체제 내에서 민주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이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시민단체들의 투표 동력 캠페인 상황 좀 볼까요? 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와 한국청년연대 등의 청년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거에 꼭 참여해 좋은 정책을 펼 좋은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도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투표 참여와 올바른 지도자 선택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재학생 200여 명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투표 동료를 위한 플래시몹 공연을 펼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조용기, 김삼환 목사, 당신들은 목사 아니다. 이렇게 교회 개혁실천연대가 요구했네요.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연대는 성명에서 조용기 목사는 지난 1일 정몽준 후보와 남경필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와 안수기도로 공개적으로 선거법을 어겼고 세월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 운운했던 김삼환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각시켜주는 기도회를 주최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던 조광작 전 한기총 부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배 세력을 향한 예언자적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희생자 가족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울어야 했지만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KBS 기자협회가 기란영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군요. 예, KBS 기자협회는 오늘 오후 기란영 KBS 사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길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보도에 개입해왔다고 말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근거로 성명 불상에 청와대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인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편 길 사장은 어제 자신을 비판하며 보직 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을 부산, 춘천, 창원 등의 지방에 평기자로 인사 발령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세강 보도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임명된 지 보름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KBS 기자협회, KBS 노조, 또 KBS 새노조 등은 길 사장의 보복성 인사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원에도 길 사장에 대한 감사 청구를 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영방송이고 나라 돈이 들어가니까 감사원 감사 받을 수 있긴 하겠네요. KBS 길 사장이 MBC 김재철 사장 하는 거를 잘 보고 배웠던 모양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첫 공판이 곧 열리죠. 그런데 재판 재판 형식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좀 소상히 짚어볼까요? 예, 일단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 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배심원들이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조력자인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 하겠다라면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다수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리해 재판할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7일 일반재판으로 1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조력자 김 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김 사장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서 위조에 직접 가서 받아오고 했던 사람. 네. 이 김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외에도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은 굳이 그걸 희망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것은 오래됐죠. 1년이 훨씬 넘고요. 안도현 시인 같은 사람이 대선 때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기도 하고 그랬고. 예. 그 뒤로 그래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4명 가운데 3명이 국정원 직원이고 자신만 일반인인 상태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이 김 씨 단독으로 가능한 범행인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던 것이고요. 한편 검찰은 수사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모과장, 이 권모과장이 지난달 중순쯤 퇴원했는데요. 권 과장을 소환해서 추가 조사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과장도 추가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 잠수부를 사칭했던 루머 유포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왜 민간 잠수부를 사칭했을까요? 네, 김모 씨인데요. 김 씨의 카톡 대화글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았었습니다. 네. 자신이 민간 잠수부이고 그리고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카톡을 올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겁니다. 서울지법은 오늘
세월호 관련 허위 사실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각엽 판사는 김 씨가 허위 내용을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웹페이지에 올렸고 10분 만에 올린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아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2대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대화를 만들어 올렸고 또 진위를 묻는 누리꾼의 질문에도 사실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밤 9시 22분부터 10시 28분까지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유포인 거죠. 네. 그나저나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슨 처조카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오늘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모부가 대통령이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가 있다면서 장모 씨에게 접근했고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퇴임 후에도 주변이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드립니까? 예, 저희 내일 6.4 지방선거 특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광역단체장 접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저희도 사실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이너라고 할까요? 이런 약간 많이 관심을 가지 않는 것만 저희가 네.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감 접정 지역, 그리고 진보정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기초단체장 판세 이런 것들만 모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교육감 접전지는 경기도하고 인천을 직접 취재했고 그 외에도 몇 군데 접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판세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은 어떻대요? 고승도 후보 딸 그 이후로? 예, 살짝 들려줘봐요. 눈치만 채게. 예,
고승덕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니까, 파문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하니까, 근데 이제 고승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보수라서 지지한 게 아니라 고승덕이라서 지지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하니까? 예, 그리고 보수 진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고 뭐 어쩐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고승덕에 실망해서 문용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희연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혼전양상이고, 또 지난주 말부터 조희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선거 때가 되면 결국 결집 현상이 있으니까 상당히 백중세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말을 아주 지금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따라 붙었다. 예. 뒤집어졌대요, 어쨌대요? 뒤집어졌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선거를 다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크게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또 노동당, 녹색당까지 합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이 여야 격전 지역에서 조용히 사퇴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에서는 통합진보당에 좀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로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역시 또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길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체가 지금 진보던 정당 전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걸 취재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저희 국회에 나간 PD는 또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기저기서 광주, 부산,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숨은 격전지인 세종시, 그리고 격전지가 된 강원과 대구. 그래요? 이런 상황은 어떤가를 좀 각 캠프의 입장을 당신들이 생각한 게 뭐냐. 지금 우는 소리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좀 우는 소리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항상 항용 엄살은 떠는데, 그 국민TV 기자가 묻는다고 엄살 안 떨고 제대로 고지고대로 말합니까? 그것도 역시 장담할 수 없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월호 49제였는데, 기사에도 이미 났듯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인천 미래광장 49제 추모제로 갔고, 새누리당에서는 안산으로 갔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어제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의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모레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될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측면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가 또 있으면서 그 선체 절단 작업의 방식을 원래는 산소 절단 방식이었는데 이제 유압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실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유압식보다는 산소 절단 방식이 널리 쓰이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서 그 산소 절단 방식 하자고 했던 사람은 또 막 억울하다고 자기들은 잘못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면을 보니까 기존의 그냥 수색 방식은 해경이나 이쪽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또 이런 절단 방식은 다른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성과가 안 나오고 또 사망 사고까지,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좀 그쪽에 그런 입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목소리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결과가 안 좋으면 자꾸 원인을 찾게 되니까 말이죠. 잘하려고 한 것들은 좀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바쁘실 것 같고, 오늘 뉴스 하고서는 내일은 어떻게 거기 방송이 좀 바뀝니까? 내일은 저희가 9시 뉴스케이를 하지 않고요. 선거 특보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하시는 이강윤 선배님 모시고 선거 상황 자세히
보고 또 현장에 몇 군데 저희가 중계 카메라를 보내서 예. 현장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6시에 딱 할 때 하는 그런 6시에 대표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 발표될 때 하는 거는 뭐 지상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좀 더 심층적으로 8시부터 결과가 거의 나올 때부터 그래요.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네. 전망까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좀 더 준비해서 8시부터 본 방송을 시작해서 4시간 동안 윤곽이 드러날 12시까지 예.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가겠다. 예. 뉴스케이도 중간에 광고가 있나요? 광고는 없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 스트레이트로 가면 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보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케이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들이 비슷하군요. 49제 따로따로 하는 것. 각자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염치를 차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6시 3분 막 들어왔는데 잠시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군산 마니또님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인데 당선돼서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준다네요. 한심합니다. 많은 분들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담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막판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무슨 정권 수호론 우리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 20일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지금 49일 됐으니까 약 50일 만에 이렇게 뻔뻔하게 말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고 살고 있던 집에서 다 이사들을 가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16분은 시신조차 수습을 못해서 바다에서 저렇게 진도에서 바다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눈물을 닦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 말이 필요 없지요. 네. 우리가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이탈리아 침몰, 커다란 크루즈 유람선, 두 분이 올려주셨네요. 이 이름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 코스타 콘코르디아호였고요. 선장은 2000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600년인가, 258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당연히 2000년이야 못 살겠지만, 사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나 보죠. 그럼 이 숫자를 통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맥시멈 100년이라 그러네요.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이 아주 흐뭇하겠어요. 1인 시위 하는 것들 보면 가끔은 복장 터지는 소리 하는 것도 있어서 답답도 하겠지만 비가 왔는데도 1인 시위하는 사진들 올려주셨고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강원도지사 도와주세요 이 사진 올렸다는 거. 히읗 우리 한글 자모에 히읗 하나만 쓰신 분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강원도에서도 이러고 있다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러는 모양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이 무슨 그게 특명이 내려갔나 봐요. 부산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진밖에 없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냥 독사진 큰 거, 브로마이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그것만 들고 다니고 도와달라 눈물 닦아달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미의 경칭은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기,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다중이 듣고 보는 게시판이니까
경칭으로 말을 맺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님. 이렇게 반말로 하면 본인에게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겠어요?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한글을 좀 짧게 배우신 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서로의 상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너와 나와 당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의 수준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가면서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 네, 다음 순서 넘어가죠.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승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시 9분 막 되어가는데 약간 전화가 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 거 잘 안 들리시면 몇 걸음 좀 움직여 보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내일입니다. 네. 여야가 보는 선거 판세, 여론조사 하면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이런 거 막 해야 돼요. 참, 그런 거 못 하는 날이죠, 아예. 그냥 각 당이 보고 있는 판세 어때요? 제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를 몇 번 옆에서 지켜봤었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물론 2012년 대선 때도 비슷한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이 여야가 도무지 내일이 선거인데, 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면서 이번 선거를 이제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 참 많이 치러봤는데 정말 이번처럼 어려운 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 영남권이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경북, 경남 이 5곳 중에서 부산은 물론이고 지금 대구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지금 이게 볼멘 소리는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최대천 전략기획본부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 이외에 정말로 호남 빼고 호남도 광주는 지금 경합 아닙니까? 예. 서울 빼고 사실 다른 지역 정말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충남 쪽 당원, 그러니까 이 중부권 승부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하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은 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거는 새누리당도 열세를 인정하는 바인데요. 나머지 2곳 경기, 인천은 지금 백중세 혹은 백중우세 열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예. 여야 모두 지금 내일까지 이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양 기자, 큰 선거 몇 번 치러본 게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는 관록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터득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네네. 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만 분명히 선거 때 뭔가 작동되는 감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일테면 나 지금 우리 양 기자한테 우리 청취자분들과 양 기자가 올해 축적해온 감이나 경험 이런 것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네. 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뭐 깜깜이 선거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갔지만 투표일 3일 전부터는 차분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됐죠. 승패가 사실. 그랬었죠. 대체로. 예. 네, 뭐 2 내지 3%포인트로 꾸준히 그 차이가 유지가 됐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것을 매일 보던 사람들은 속으로 노무현의 당선에 지장은 없겠구나.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은 못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랬던 선거가 있고 즉 투표 날에 가까워 가도 오히려 그 패턴이 딱 굳어지면서 정형화되는 뒤바뀌지 않는 큰 선거가 한 번 있고 네. 4년 전인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는 오히려 그 전혀 반대였어요. 그렇죠. 전혀 이를테면 반대 양상이었죠. 네, 예. 투표 날로 갈수록 굉장히 따라붙고 오히려 뒤집히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 깜깜이 네네.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그랬었죠. 대표적인 예. 게 이제 서울시장 아니었습니까? 오세훈과 그랬었죠. 한명숙. 예. 다들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20%포인트 차이 난다 이랬는데 막상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무덤에 한번 갔다 왔고 뭐 KT 주소록 때문이다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 뒤로 좀 바꿔지긴 했는데 그랬었죠. 무선전화를 좀 사용하기 시작했죠. 예. 휴대전화. 이번 경우에 양 기자가 볼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자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경기지사 선거이고 경기지사 선거와 충남지사 선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네. 충남지사 선거하고 경기지사 선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곳은 사실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사실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시작된 선거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수도권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특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내에서는 경쟁력을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었지만 어쨌든 내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김진표 후보가 정작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탄력을 받으면서 그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표 후보가 오히려 뒤집은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최근에 여야 공이 백중 우세를 장담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쪽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좀 백중세지만 우세하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만큼 선거에 가까워 오면서 표심의 변화, 유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고요. 충남지사 선거도 비슷합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충남지사 선거는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예. 거의 포기하다시피 시작했던 거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예. 이 양상이 굉장히 지금 바뀌었다 그러고요. 그저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의도 연구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그만큼 큰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그런 양상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하고 대구시장 선거를 말씀드린 건 이 부산과 대구는 사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야 얼마 전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이제 맞대결 양상이다. 박빙 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대구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서도 사실 텃밭 신박계의 성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구 경합이다. 경합 우세 정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의 상승세, 추격세 이게 매서울 뿐만 아니고 이게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텃밭인 부산과 대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되겠다. 혹은 비판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서령 당락은 어떻게 뒤집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꿈틀거리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렇죠.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커진 선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디 승패는 갈리겠지만 또는 이겼다 졌다 해석이 애매하게 의석이 아니고 선거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네. 6.4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그럼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 전국 장악력 이런 것들이 급속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죠. 곧 있으면 사실 730 재보궐선거 아닙니까? 특히나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정된 곳만 12곳인데 이렇게 가다간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패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서 여권 전체가 사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차기 대권주자가 지금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내후년이면 바로 총선을 치러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여권 전체는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한다면 사실 지금 지도부의 지도력, 특히나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세월호 참사로 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비등해져 있는 이런 선거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야권은 분열조차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이합집산하고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쭉 얘기하면서 서너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이강윤의 오늘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양 기자가 속해 있는 신문사 마감해야 될 거 그런 거 많을 거고요. 야근 잘 하시고 모레 내일 선거 결과 놓고 심층 분석 진단으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대 박원순, 박원순 대 정몽준 두 후보 간의 맞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거 이틀 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동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요 이렇게. 이때 선거 토론 사회의 달인 손석희 앵커가 제지하고 나서는데. 아니요, 그건 저희가 원래 양쪽에서 합의한 룰은 이건 안 됩니까? 1분의 답변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과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시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통진당이 운영하는 서울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시고. 거리에서는 어땠을까? 서울 강남 유세에서.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강남에서 박원순이가 정몽준을 이깁니까? 되겠습니까? 하여간에 최근에도 보면 강남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자존심 상해. 기가 막히세요? 자존심 저는 상해. 가슴에서 피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실 거죠? 서울 강남 주민에게는 우리가 남이가를 호소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이게 불필요한 유세를 찾아와서
분위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 뒤에 몇 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하는 유세를 좀 부담을 주는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누구 처벌해라, 누구 구속하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만약에 저분들이 박원순 후보와 관련이 돼서 박원순 후보 측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박원순 후보야말로 처벌되고 구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코엑스의 가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심판 매수했다는 뉘앙스로 말해 파문을 낳았는데 관련해서 2012년 JTBC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었으니 이탈리아에서는 뭐 굉장히 국민들이 뭐 난리가 거기서는 났었습니다. 뭐 저 한국에서 그렇죠? 뭐 네. 심판들 매수했거나 뭐 그 참 폭탄적인 운영했다 이러는데 60년대 북한하고 경기 지고요. 또 우리한테 지고 그래서 이태리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우리한테 페널티킥을 주니까 이태리 축구협회장이 저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심판을 매수했지 이런 뜻이에요. 그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미있는 제스처라 생각합니다. 제스처로 답변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이렇게. 뭐 그 매수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하신데 안 하신 건지? 축구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요. 승부 조작이다, 심판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다. 그런 건 항상 있고요. 그런 건 항상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심판 배정할 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우리 월드컵 4강 때는 잘못된 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축구가 스포츠인데 또 그 물 밑에 정말 여러 가지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막 이런 외교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이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시아계 40여 개의 국가 중에 우리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우리 찍어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 찍어줄 것 같나요? 뭐 찍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0여 개 중에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우리는 바깥 세상에 나가면 친구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뭐 좋은 거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이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이충재 칼럼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은 먹혀들기 어려웠다. 집권 초반 여권의 힘이 막강한 데다 중간 평가 프레임이 형성되기에는 시기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일변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같을 수는 없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 권력을 잘못 행사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의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들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음속에 밑줄이 다 그어졌으리라. 이 문장에 대한 느낌이 됐겠지만 탈탈 털어서 어디 하나 그럴 곳이 없는 문맥 같고요.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기에는 좀 이르다. 어떻다.
그렇게 출범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치르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죠. 이른바 미국식 선거에 익숙해진 밀월 기간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 사람 앉히고 청문회 통과하고 그래서 장관 앉히고 업무 계획 세우고 보고받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 두 달 정도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정권 출범으로부터 2, 3개월 만에 치러지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정권 심판적 성격이 있다. 중간 평가. 우리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박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 육사 선거는 만약에 세월호가 없었다면 이게 중간 평가냐 마냐, 중간 평가인 거니 아닌 거니 이런 가지고 또 한동안 그랬을 거예요. 또 야당에서도 중간 평가를 정권 심판을 내세우자니 조금 캥기는 것도 있고 저는 그 생각 반대입니다. 세월호 사태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 지방선거는 명백히 현 집권층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왜 그게 시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시기가 얼마 되고 안 되고 중간평가 성격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관 노릇하는 거죠? 아니면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라도 있어서 이렇게 담가봐서 색깔이 변하면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야 아니야 그렇게 물리적으로 결판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표출시키는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의미와 효력을 동시에 획득한 것이 투표,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온갖 국기문란들 그리고 검찰의 갈짓자 행보에 따른 정권 파수견을 스스로 자치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꼭 그런 정치적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부가 새로 국정을 담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거 묻잖아요. 그게 선거죠. 그게 중간평가죠. 그게 정권 심판이기도 하고요. 왜 정권 심판 그러면 심판이란 말에 아마 굉장히 자극받고 뭔가 잘못해서 재발이 저리는 격으로 찔려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야당조차도 정권 심판이란 말을 쓰는데 되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주저 멈칫거리고 정권 심판 하자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막 쌍지팽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5, 60대가 똘똘 뭉쳐서 또 코피나게 깨질 걸 염려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야당을 하지 말거나 공부를 더 해야죠. 왜 5, 60대를 포기합니까? 야당은. 저는 그거 정말 이해 안 가거든요. 예전에는 20, 30대가 전 유권자의 45%가 넘어서 젊은 층에만 호소하고 그들이 호응해주면 정권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런 단선적인 구석기 시대적인 생각에 아직도 젖어 있으니까 정권 심판 소리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세월호 같은 이 참사 앞에 정권 심판 이 네 글자 말고 어디에서 선거의 의미와 이슈를 찾을 수 있는지, 찾으려 하는지 내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갑니다. 심판은 그냥 심판인 겁니다. 엄하게 심판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5, 60대한테도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논리, 정당성 획득하고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20, 30대한테도 그냥 가서 김한길, 안철수 그냥 개인기에만 의존해서 투표하라고 그냥 돌아다니고 카메라맨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래서 절대 투표율 안 높아져요. 투표를 안 해서 20, 30대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서 알려주거나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하거나 너희들 반값 등록금이 왜 안 되고 있고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런 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민주당 안에 박원순 현직 시장이라는 좋은 정치 자원을 갖고 있고 그가 이룩해낸 몇 가지 계량화해서 보여주기에 좋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가서 설득하면 되는 거죠. 20대한테. 이충재 칼럼 왜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의 논객들, 이론가들, 전략가들 많을 텐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닐 겁니다. 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라도 분발하고 바뀌어야 할 건 정부 여당이나 관피하나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야당도 뼛속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행어 하나 흉내내겠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언제까지나 미워도 다시 한번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될 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나 김기춘 실장이 자리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요. 야당 정치권 전반, 힘 있는 세력 전반, 자본가 계층 전반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칼럼으로 행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요. 관피와 척결을 관료 손에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관료들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확히는 모를 것이다. 어제까지 해온 대로 했을 뿐이며 사람들이 이번처럼 분노한 적이 어제까지는 없었으니까. 4.16 참사는 무혈혁명 수준으로 어제와의 결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관료주의와 천민자본주의라는 적폐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수습책도 무의미하다. 인식의 변화 없이는 또 다른 세월호들이 도처의 지뢰처럼 매설돼 있다. 정부 개조를 관료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보고서 만들듯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어제와 총체적으로 결별하지 않으면 개조 지시자나 그 지시 받는 사람이나 결국 또다시 어제를 컨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주도 개발 독재 시대에는 사람 경시가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다. 그게 개발연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야만을 벗어날 수 없다. 어제와 완전히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단절당한다. 네, 저는 세월호 304명의 고인이 되신 그 원혼의 사무친 영령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얘기해 주시는 바는 무혈혁명 수준의 어제와의 결별을 이루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가족이 또 다른 세월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들 어제처럼 해왔기 때문에요. 학생으로부터 8시 52분 단원고 최모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해경. 위도가 몇 도고 경도가 몇 도죠라고 그 말을 3번 묻습니다. 왜? 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전화 건 사람이 학생인지 지금 막 배가 넘어가서 불안해 죽겠고 오죽하면 119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해경은 딱 앉아서 앞에 모니터는 많았겠죠. 푹신한 의자인지 딱딱한 의자인지 모르겠지만 늘 타성에 젖어서 일한 방식대로 한 겁니다. 아, 거기 몇 도입니까? 그래? 누가 가 있나? 알아서 조치할 테니 기다리세요. 보나마나 그 사람 머릿속엔 그랬겠죠.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배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라고 하면 고객 마인드 흔히 하는데 왜 기관 무슨 선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린 승객 같은데 지금 저 아이가 왜 배가 누워 있다고 말하지?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어제까지 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 밤샜잖아요. 유족들이 5월 8일 어버이날 밤에 24시간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가동하는 거예요. 거기 쥐새끼 몇 마리만 얼씬거려도 다 저 카메라로 체크되고 저 경찰이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들 100 몇십 명이 밤에 몰려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에서 알죠.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 시간에 윗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일을 안 해봤으니까. 공무원들 안 놀래요. 왜? 이런 일로 민중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해본 적 80년 광주, 그 봉쇄됐던 광주를 본 사람은 다른 데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었고.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놀래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다 어저께까지 해온 대로 해왔거든. 그렇게 해서 큰 잘못이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국민들 왜 저러지? 그 생각을 못 고치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실제로 제도로 만들 수 없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오이라 김종필 메모에 의해서 5억 달러 받아오고 독일에 가서 광부들 그거하고 차관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 들어가서 경부고속도로 뚫고 울산에 정유화학 공장 짓고 뭐하고 해서 경제개발 초기에 일으키고 애쓴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과정에 관료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도 맞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면서도 놓쳤거나 또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가요?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 오로지 실적, 효율, 빨리 압축 성장을 해서 우리도 배고픔 면해야 하겠기에 알아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차원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장에 왔으면 버려야죠. 바꿔야죠. 관주도 개발 독재 시대 그거 모두 다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사람 경시가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지만 그게 개발연대가 우리에게 남긴 최악의 유산이에요. 나쁜 유산은 버려야지요. 그것을 세월호 학생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는 공무원이나 여권 힘 있는 쪽 국정 담임 세력에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좋다, 타를 쥐고 있으니까 자동차 핸들, 스티어링 휠을 쥐고서 차의 행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주문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관료나 정치인이나 기득권 계층에게 문신처럼 또는 유전자처럼 박혀있는 어제를 도려내지 못하는 한 세월호 주변 곳곳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세월호는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개조는 관료들한테 숙제 내서는 죽어도 안 풀립니다. 왜? 관료들한테 관피와 해결, 척결 방안 대통령이 숙제 냈잖아요. 관료들은 습관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해왔지? 선례 한번 찾아봐. 이 국장 선례 좀 쭉 찾아봐. 몇십 년 동안. 국장은 과장 불러서, 과장은 사무관 불러서 야, 지난 거 쭉 정리해봐라. 연구사적 정리가 의미를 갖긴 해요. 학계에서는. 지금 우리는 학문, 논문 쓰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49일 세월호는 벌써 잊혀지는가라는 제목의 사설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49제가 곳곳에서 열릴 터이다. 우리는 묻는다. 발인이 끝나고 49제도 마무리된 후에는 어찌할 것인가? 적잖은 이들이 말하듯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해 회리호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은 세월호를 잊을 때가 아니다. 49제는 망각의 시작 대신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지난 49일 동안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 선언문은 핵심을 찌른다. 공무원들이 대통령 화환에 신경을 쏟는 동안 실종자들은 차디찬 바다에 남겨졌고 가족들은 체육관에서 떨고 있었다. 국민은 반성을 원했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다. 유가족은 대화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묵살당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침묵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을 연행했다. 이 모든 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해경을 해체했고 눈물로 실책을 무마하려 했다. 슬퍼하는 이들은 미개한 국민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들은 불순한 시민으로 낙인 찍혔다. 네. 한 개인, 한 자연인의 죽음에서 49제는 이제 3우제 지나고 49제 7일회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가 누려왔던 자연, 그가 속해 있었던 세상과의 자연스러운 결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곁을 떠나보내는 그런 의미를 갖는 때 아닙니까? 49제. 그래서 그때까지는
근신하고 계속 지방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는 음식이나 이런 걸 계속 지어 올리기도 하고 어느 또 종교 시설에 의탁해서 봉양 나름대로 예법에 맞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9제가 끝나면은 이제 좀 더 법도 있거나 예전 완곡한 봉건적 규범에 좀 더 충실한 집안에서는 1년 또는 3년 탈상 이런 걸 아직도 일부 하긴 합니다만 49제를 지나면은 망자나 생자나 가신 분이나 남아있는 분 사람들이나 서로가 이렇게 헤어짐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세월호는 이제 시작이지요. 아이들 그리고 승객들을 우리는 일단 장례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수습해야 할 게, 해결해야 할 게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 국정조사 첫날이 어제 시작됐고요. 묘하게도 투표는 또 내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월호에 관한 한 49제는 또 다른 시작이다. 적어도 고인이 되신 분들을 심정적으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게,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규명과 징치와 문책과 개혁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놓아드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영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그냥 49일만 물리적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이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제 20살, 22살 남짓 되는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49제라는 동양적, 한국의 전통적 장례 문화에서 49제가 갖는 의미 이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선거바람에 무엇바람에 일상으로 돌아가자 어쩌고 하면서 안대희와 대통령의 눈물 그러면서 세월호가 차츰 잊혀지는 게 아닌가. 진도에 남아있는 16 아직 미구조자 16분과 그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있는 거 아닌가 할 그 무렵에 촉발시키는 하나의 선언서여서 대단히 마음속으로 흐뭇했고 우리가 또 한 번 학생들에게 배우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건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괜히 귀만 사납고 잔소리밖에 안 될 것이고 저보다 훨씬 생각이 깊으시고 정보도 빠르신 여러분들께 누가 되는 것일 테고요. 49일 세월호는 벌써 잊혀져 가는가라는 사설 제목을 다시 한번 되뇌임으로써 행간은 마치고자 합니다. 곧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그 결과가 정치적 의미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경기, 그중에서도 수원시 좀 민심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팔달구 김영진 지역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시군요. 저는 네네. 목이 많이 쉬어 계시면 어떡하나 은근히 걱정했는데.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 네네네. 초접전 경기도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야 서로 자신 못하고 있고요. 네. 현재 경기 지역 분위기 짧게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분위기는. 네, 경기 지역 분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와 야 간의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초접전 지역입니다. 네. 도지사 선거인 경우 김진표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의 그 격차가 정말 초박빙의 상황이라서 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선택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마지막 최종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우리 그런 얘기 계속 들어왔고요. 네네. 다 아실 수 있는 얘기 말고 그냥 솔직하게 네. 지금 판세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판세는 지금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 그대로 네. 1, 2% 내의 초박빙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네. 두 후보 간의 그 격차가 김진표 도지사 후보는 추격해서 올라갔고 남경필 후보는 정체에서 그 골든 크로스의 지점에서 현재 만나서 아하. 서로 마지막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말 양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고요. 지역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이제 김진표 후보를 많이 도와드리고 운동을 했을 텐데. 네, 김진표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네. 어쩐지 목소리도 아주 시원시원하셨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악수를 해보면 반응들을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쭉 다녔는데 그런 반응들 주세요. 그래서 김진표 도지사 후보도 얘기했듯이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단호한 투표 참여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사표시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내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현역 지사가 그만두면서 무주공산 아닌 무주공산처럼 되어버린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산이 또 우리 경기도 남쪽에 있고 그래서 특별히 네네. 주목을 여러모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경기도는 한강 이북과 이남의 여러 가지 차이, 물론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 정서도 많이 다르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김진표 후보 측에서 운동을 해본 대변인으로서 한강 네네. 이북 쪽에 가서 받는 대우나 분위기, 이남에서는 어때요?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경기 한수 이북과 한수 이남 이렇게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한수 이남 지역에서는 우리 김진표 후보가 많이 앞서고 또 한수 이북에서는 우리 남 후보가 좀 앞서고 고향 파주를 중심으로 젊은 도시를 중심으로는 김진표 후보가 앞서는 그런 정도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진표 후보가 캐릭터 자체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경륜을 가진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경기 북도에서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통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듬직한 후보의 이미지가 있어서 예전 선거에 비해서 50대, 60대 층에서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최소한 5에서 7, 8% 높은 형태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적인 관측이 아니고 수치로도 좀 집중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이 경기도 선거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축소판입니다. 네. 인구도 1250만이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선거를 진행하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대변님. 네네네. 한수 이북과 이남의 인구, 유권자 분포는 어디가 많습니까? 한수 이북이 한 350만 되고요. 네. 밑에가 650만 정도 됩니다. 밑에가 한수 이남이 650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수 이남에서 김진표 후보가 좀 더 강하다면서요? 네네. 한수 이남 중에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양가평,
이 광주, 이천, 여주 이렇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이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예. 2010년에도 경기도에서 19개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대도시 15만에서 30만 이상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에서 이겼고, 나머지 이제 이 농촌 지역과 이런 데서는 민주당이 졌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남 대 이북이 650만 대 350만쯤. 예. 그리고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이런 좀 구분이 좀 한강만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앵그리 마음의 향배와 표심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선에서 보름간 열심히 뛰으셨을 텐데 30, 40대 어머니들, 특히 40대 학부모 엄마들 어때요? 네. 실제로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부형들이 보통 40대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가 48살이니까 네. 저희 비슷한 동료들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또 이렇게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과연 가능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40대 주부층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이나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좀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예전에 좀 무관심했던 분들이 이제 내가 정말 투표 참여를 통해서 나의 미래와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문제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문제는 투표일이니까 이들이 투표장에 많이 결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짧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40대 앵그리 마음이나 그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문했냐면 사전 투표 때 30, 40대 투표율이 좀 낮아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40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고 사실은 후보간에 현재 박빙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지사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전인데도요? 약간의 인터벌, 시간을 좀 가지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앵그리 맘들과 40대 분들께서 사회의 허리니까. 허리가 결정하면. 김 대변인,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앵그리 맘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오시는 거죠. 네. 아무튼 선전해 오셨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꼭 투표 참여해서 새롭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표 후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표 후보의 대변인 김영진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인천국제공항 등 산하기관에 유언비어 괴담 확산 방지 이런 거 SNS에 지시했습니다. 비단 국토부만이겠습니까? 이게 다 관료들 발상이고 우리나라 관료들 수준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상황을 조작이나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SNS에 한 줄 쓰면 여론은 돌아쓰거나 관리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 표로써 보여줍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밤 8시 뉴스 K에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